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정책학회 학술위원장 김수영입니다. 우리 정책연합 학술대회는 다양한 영역과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연구해왔던 여러 학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공론장입니다. 올해로 벌써 11회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 동안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학회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뜻깊고 열띤 토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세션은 이렇게 대면과 함께 온라인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통해서 그 영상들을 다시 후에 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는 균열의 시대 사회정책의 재도전입니다. 최근 각 층위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한국 사회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회 균열의 양태들을 진단하고 또 정책적 해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해 공동학술대회는 4개의 학회가 주간학회로 11개의 기관이 공동주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본 행사에 직접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학술대회 주간학회로 한국사회정책학회 정준호 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진재문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김영용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건강정책학회 나백주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공동주최 기관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조응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홍일표 사무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못하셨지만 다방면에서 학술대회를 지원해 주신 기관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래 개회사는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신 한국사회정책학회 강신욱 회장님께서 열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이번에 대면으로 이렇게 전면 학회를 개최하게 됐지만 조직위원장님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안타깝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이번 학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던 조직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회사는 한국사회정책학회 정준호 부회장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신욱 회장님께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강신욱 회장님이 준비한 개회사를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직접 환영사를 해주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혜구 이사장님 그리고
참여 기관을 대표하여 축사를 해주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님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조홍식 회장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준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신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진재문 회장님, 비판과 대화를 위한 사회복지학회의 김형용 회장님, 건강정책학회의 나백주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는 한국의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여러 학회가 1년에 한 번 만나 지적 고민과 성취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개최해야 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직접 만나 열띤 토론을 벌일 자리에 대한 갈증이 우리 학문 공동체 안에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4개 학회를 대표하여 참여하신 11개 기관과 발표, 토론, 자장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균열의 시대, 사회정책의 재도전입니다.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감지되는 균열에 대해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회통합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균열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해답을 찾아낸다는 것이 지난 11번의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공유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사회정책의 발전과 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치열하고도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오늘의 지적 향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풍성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 성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부회장님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본 학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혜구 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사회정책학회 강신욱 회장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진재문 회장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김형용 회장님, 건강정책학회 나백조 회장님과 각 학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축사를 맡아주신 조홍식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님과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서면 축사를 해주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최영준 연세대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는 매년 열려왔으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전면 대면대회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대면대회 자체가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정책 관련 학회와 기관들이 함께 모여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 학술 대회 주제는 균열의 시대, 사회 정책의 대도전입니다. 균열의 시대라는 말이 말해주듯 향후의 미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균열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왔던 균열입니다. 우선 남북한 분단과 전쟁의 과정에서 강화되었던 이념적 균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산업화 과정은 계층적 균열과 이중적 노동시장을 심화시켰으며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된 도시화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증대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경제 발전에 성공하여 비록 신흥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적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산업화 과정의 균열로 인한 갈등의 심화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우리의 복지 수준은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환기로 지칭되는 미래의 새로운 균열과 갈등도 매우 우려됩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격차의 문제,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 노동의 분조라 파편화 문제, 그리고 일과 일자리의 변화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탄소 중립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처의 과정도 그 비용 부담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미중 패권 갈등을 비롯한 국제 질서의 변화 역시 국내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거 균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더해진 미래 균열은 그로 인한 갈등의 심화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우려는 현재 출생률 급감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의 추세와 더불어 세대 갈등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젠더 갈등도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 파괴와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균열의 시대를 맞아 재반 사회정책을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 공동대회가 우리 사회의 주요 균열과 갈등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귀중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술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역시 여러분들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신욱 회장님 건강도 빨리 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혜구 이사장님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신 조경 장관님께서 서면으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대독하지 않고 서면 축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태수입니다. 원래 이 학회의 엄숙함이나 진지함을 생각하면 정갈한 그런 미리 써놓은 원고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몇 가지 그냥 말씀 드리면서 현장 환영사 축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영광인데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른 기차를 타고 여기로 향하면서 매우 기쁜 마음이었고요. 그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학회 연합학술대회의 이 발표 수와 그리고 그 제목만으로 봐도 다 듣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갖는 학술대회라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나가지고 제가 엄청난 그 대작업을 했습니다. 이 팜플렛에 있는 그 발표자분들 하여간 참여하신 사회 발표 토론 이거를 제가 세봤다는 거 아닙니까? 몇 분인지 우리 김수영 교수님이 아실까요? 무려 173분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뭐 비판사회복지학회장으로서 2014-15 이 연합학술대회를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현장에 있어봤지만 이렇지는 않았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사회정책의 어떤 축제, 연구의 축제의 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급함이 갈증이 있으셨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사회정책의 답답함, 사회정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활로와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반작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좀 씁쓸한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제가 173명을 세고 나서 제가 왜 축사를 하게 됐을까? 많은 그런 참여 기관이 있는데 그 해답도 찾았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 박사님들이 무려 15분이나 오늘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12분의 1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8.7%에 해당되는 그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서는 매우 좀 그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보건사회연구원 자체가 150분에 그 중에 한 100여 분이 넘는 박사분들과 50여 분의 또 연구원급 150여 분의 연구진들이 있으셔서 한 해에 약 200여 편에 이르는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결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는 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어떤 그 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연구 보고서 과정에 참여하시고 또 많은 역할을 통해서 관계하고 계시고, 따라서 앞으로도 사회정책의 발전 그리고 사회정책이 현실에서 보다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보건사회연구원과 또 연구진들도 지금보다도 더욱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협력적으로 사회정책에 관계하시는 분들과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원장으로서 일일이 다 제가 의견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짐하게 됩니다. 끝으로 하여간 제가 뭐 축사에 적었지만 어쨌든 사회정책은 일반 정책과는 다르게 이론의 정립과 과학적 검증,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 그거는 정책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끊임없이 피드백되는 그런 정책 실천의 기획과 성과,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오늘도 이 연합학술대회에 많은 복지운동단체를 포함해서 보건운동단체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실천하시는 분들까지 참여하신 것도 다른 학술의 모임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가 더욱더 계속 그 결합돼서 발전하면서 끝내 사회정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런 연합학술대회 한 10분밖에 안 오시는 이런 그 날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여기서 얘기되는 학술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수 원장님의 실증적 축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조웅식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또 사실은 몇 달 전에 여기에서 또 우리 아들 결혼식 한 데예요. 그래서 사회정책의 사회 냄새가 좀 납니다. 사회정책과 우리가 정책의 크게 본다면은 정말로 민생과 관련된 것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일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또 제목을 균열의 시대, 크래크, 균열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는 그 균열을, 저는 크래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시대, 갈등의 시대, 나눔이 있는 시대, 정오가 있는 시대, 그리고 또 뭔가 잘 안정되어 있지 못한 불안한 시대, 이런 의미로 크래크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흔히들 시인들은, 소설가들은 크래크라는 단어를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일제시대의 그 잔재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옛날에 군사 독재적 성격의 그 단단한 콘크리트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래크를 내야죠. 저는 그런 식의 저는 70년대 그리고 60년대 선배들 만나가지고 학문을 처음 배울 때 그때는 분노라는 그런 단어를 안 해요. 요즘은 분노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공고한 군사 독재, 보안법의 문제라든가 그런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크래크하라, 균열을 내야 된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군사 용어로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박살을 내라.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게 특히 경제 쪽 하는 경제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안정되고 굳건하게 가지고 가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변화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특히 중요한 함께하는 생존의 문제에 도달할 때는 분노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사회정책의 제 도전은 분노하지 않는 우리들, 안전해 있는 우리들, 그리고 숫자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균열이라는 생각을 저도 또 엉뚱하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오늘 재미난 균열의 시대에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적어도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는 달라야 될 것이고, 사람 사는 냄새, 사람이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신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잘 구현을 해내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한 계속 이런 불안의 시대에 점차 평안한 시대, 행복한 시대를 우리가 찾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오늘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런 시대일수록 힘을 합쳐서 정말로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우리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지 결코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사익한 자기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개회사, 환영사 축사를 해주신 모든 기관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학술대회 꽃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세션이 기조 강연인데요. 올해는 가치, 가격이 아닌 21세기 복지국가의 키워드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불찰로 제가 그 기조 강연을 하는 것을 좀 최근까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풀 텍스트를 이쁜 풀 텍스트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도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완성할 텍스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더 후속 그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뒤에라도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슬라이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보통은 그 학회에 가면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제 외국 학회에 가면은 이제 fasten your seatbelt 이렇게 그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라. 왜냐하면 내가 엄청 달려갈 거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오늘은 저에게 너무 넉넉한 시간을 주셔서 시트벨트를 그냥 다 푸시고요. 지루할 준비하시고 그냥 천천히 그냥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중간에라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 드시고 저희가 대화하듯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그 비상경제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산업부로 봐야 하고 이제 국방부도 국토교통부도 이렇게 다 다양한 부처들이 산업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진짜로 산업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 이제 모든 부처들이 정부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격을 생산하는데 더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아마 이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균열의 시대를 맞이해서 드리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열의 시대를 맞이해서 드리는 말씀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산업부, 가격을 확충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아마 작은 주제들을 조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보는 그 균열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균열의 시대를 그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3시대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을 합니다. 제1의 시대가 이렇게 그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이게 아마 제가 좀 능숙하지 않아서요. 시간이 넉넉하니 그냥 한번 다양한 걸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눌러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그 영국, 잉글랜드의 그 전체 GDP 어떻게 보면 이제 GDP 같은 개념이죠. 그거의 토탈 아웃풋을 보여주는 건데 1800년대 초반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 생존의 시대라고 저는 부르고 싶고 제1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성의 증가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의 일정한 아웃풋을 내다 보면 그 생산물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뭄이 일어난다거나 홍수가 일어나면
지금 있는 것들의 일부가 손실이 되게 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로 인류가 살아왔는데 제2의 시대의 성장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1800년대부터 영국부터 출발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폭발을 가져오게 되고 그 시기가 바로 그 엄청난 가격을 생산한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제3의 시대 그 포스트 그로스 혹은 제로 그로스 뭐 다양한 단어들이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3의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제3의 시대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70년대 초반에 특히 저희가 제로 그로스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면 흥미롭게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요. 그 전에 7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리미트 투 그로스라고 하는 그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지구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들이 7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었는데 나오다가 신자유주의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성장에 매몰되는 그 몇십 년을 저희가 보내고 다시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려보니 아 맞아 그때 70년대 우리가 그런 얘기하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제3의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그 이제 탄소 배출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이 그래프와 이 위의 그래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제3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3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그 성장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제로 그로스라고 하는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0%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뭐 포스트 그로스나 아니면 그냥 최근에 그냥 저성장의 뭐 뉴 노멀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다 이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노령화의 심화고요. 이거는 노령화의 심화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나 이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저개발 국가에서도 보통은 좀 더 잘 살게 되면 더 오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살게 되는 그 속도보다 노령화되는 속도가 더 빨리 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 단순하게 이 선진국을 벗어나서 전체적인 노령화가 어느 정도 물론 모든 곳은 아닙니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이거는 너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성장 시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세계화 시대를 끝을 내고 탈세계화 시대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탈세계화 시대는 이중적인 아마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아날로그적 세계에서의 탈세계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디지털 세계는 더 빠른 세계화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 뭐 빵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기업들은 더 빨리 세계화가 될 수 있겠지만 아날로그적 세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탈세계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화입니다. 그거 말고 제3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또 꼽자면 정치나 정책, 불평등, 시민사회, 부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우리 이 미래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멸의 시대로 갈 것인가 공존의 시대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 성장률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1950년대 저희가 이제 소위 복지국가의 황금기 혹은 서구 시기의 어떤 황금기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업앤다운은 존재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성장률이 줄어드는 그 뒷배경에 보면은 생산성 증가율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데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대해서 이제 로버트 고든 같은 학자는
다음 30년 동안 생산성 증가는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거의 단언을 하시면서 에릭 브린요르슨 같은 분과 이제 엄청난 디베이트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약간 그분의 그 책을 읽다 보면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채의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뭐 교육의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불평등의 심화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30년 동안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릭 브린요르슨 같은 분들은 바닥에 붙어 있지만 언젠가 디지털화가 드디어 화폐와 가격으로 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팍 위로 뛰어 오를 거다라고 보는 비관적이지만 낙관적인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도 이 여러 국가들의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뭐 코로나 시기는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생산성 증가율이 제일 앞서가는 1%의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는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빠르게 생산성 증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다른 99%의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율은 거의 없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는가? 예,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탈세계화에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 가서 박사과정 할 때 동아시아를 공부하면서 맨 처음 제 이한고프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열심히 읽어보라고 했던 게 이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이론을 설명하는 그 이론 중에 플라잉 기스 티어리, 플라잉 기스 모델 같은 걸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맨 앞에 날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가 날고, 그 다음에 한국, 대만이 날고, 이렇게 여러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에 날다가 경공업을 하다가 이거 이제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럼 난 중화학공업, 그러면 그거를 이 뒤에 있는 나라들이 받아서 경공업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 뒷나라가 이제 중화학공업에 손을 내밀고, 또 일본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하이테크로 가고, 그럼 다시 이제 중화학공업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밑에가 다시 이제 경공업을 이어받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농업을 하고, 이러는 어떤 하이어라키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면서 디스턴스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평화로운 국제 질서, 암묵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국제 질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플라잉 기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맨 앞에 나는 애가 끊임없이 새로 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걔가 새로운 날 곳을 찾으면 그 뒤에 애가, 그러면 이제 나는 거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1980년대, 90년대부터 일본이 그러면 하이테크 다음에 이제 저희 소니 아이와 워크맨을 들으면서, 여기 그 세대분들 좀 계시죠? 야, 역시 마이마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라고 하면서 좋아했던 그 일본의 그 제품이 그 다음에 어딘가 날아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자리에 가는데, 앞에가 새로운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면 그럼 걔는 거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진입하고, 우리가 진입해서 우리도 찾지 못하는데 이제 제 동남아시아가 진입하고 중국이 진입하고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굉장히 케이어스하게 이게 이쁜 V 대형으로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질서하게 그 안을 날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마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플라잉 기스 이론이 주는, 이렇게 뭐 아름다운 이론은 아니지만 그냥 얘가 주는 함의는 단순하게 우리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간의 어떤 마찰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한국과 일본 간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징용에 관련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보면 이 같은 장에서 각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장이고 제 한참 후배가 과장이었는데, 과장이 이제 지금 부장이 똑같이 되면 뭔가 기분이 여러분들 언짢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논리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얘를 나에게서 조금 더 디스턴스를 일정적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각각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인 우리 모두가 이제 오픈 더 보더하고 아름답게 교역하고 서비스를 교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화를 기대하기가 사실은 좀 굉장히 난망합니다. 이것과 생산성의 증가율의 저하가 함께 겹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 케이어스한 세계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많은 분들이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세계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뭐 탄소 배출을 이거 기후 변화는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탄소 배출은 북쪽에서 하는데 탄소 배출의 희생은 남쪽에서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량이 이제 일정해지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의 탄소 배출이 이제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앞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탄소 배출도 함께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탄소 배출의 문제를 풀려면 전 세계가 아름답게 평화적으로 지내면서 내가 미리 지난 200년 동안 탄소 배출 많이 했으니까 미안해. 자, 이 지난 200년 동안 내가 얻은 돈 중에 10%를 내놨어. 네가 이 돈 가지고 잘 살아. 하지만 너 탄소 배출하지 마. 그리고 내 지적재산권 줄 테니까 너 이거 잘 쓰고 이 기술 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고마워. 그럼 내가 참 그렇게 해볼게.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탄소 배출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앞선에도 마음이 급하고요. 이 뒷선에하고 지금 이렇게 밀어내고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COP27 열리는데 개발도상국들 안 오잖아요. 왜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왜 더 적극적인 패키지를 내놓지 못할까요? 저는 제3시대를 접어든 이 시기에 너무 당연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령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령화는 물론 이제 선진국일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남쪽을 탈출해서 살만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 국내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힘들이 세지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나 인종주의가 그리고 극우주의가 각 국가마다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퇴양난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노령 인구들이 대부분은 아주 일부 선진국을 빼면 구매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65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많은 노령 인구들이 구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로 접어들었을 때 과연 그 국가가, 근데 탈세계화 때문에 수출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만약에 그런다면 과연 그 사회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성장의 측면에서도 아니면 분배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솟는 부채가 있는 거죠. 부채가 뭐 이 IMF 자료입니다만 뭐 여러 곳에서 사실 그 중간에 그 국가 부채 포함해서 부채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로버트 고든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산성 증가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다. 불평등이 증가한다.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변수 같은 것들이 이제 정치이자 정책인데, 불평등이 동시에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그 개발도상국들을 보면, 아니면 심지어 이 옆에 나라 일본만 봐도 부채가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조금만 세율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만 세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은 뭐 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 국가 내에서.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은 많은데 또 가진 사람은 점점 집중되는 현상도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약간 이 불평등을, 최근에 어떤 책을, 외국 분이 쓴 책을 읽다가 이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불평등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왜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텔스라는 겁니다. 스텔스. 그러니까 이 스텔스기 아시죠?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기. 그러니까 이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헬리콥터 정도 수준이면 왔다 갔다 하면 맨날 시끄러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 이제 쟤네 왜 저래? 이러면서 이거 좀 바꿔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불평등이 심하게 되면 그냥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냥 평화롭구나, 그냥 원래 세계가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정치 참여나 시민 참여가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스텔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3시대에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시민 참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치의 실패가 있는 거죠. 트럼프, 오바마가 잘했다. 오바마가 끝날 때 지지율이 60%대였다고 하는데 여튼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신노동당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브렉시트를 가져오는 이제 보수당 정부가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한 그런 어떤 포퓰리즘이라든지, 그러니까 포퓰리즘도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 그런 어떤 포퓰리즘의 증가가 굉장히 등장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프리덤 하우스라고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양적 연구하면은 민주주의 인덱스 가져오려고 방문하는 그 웹사이트죠. 프리덤 하우스의 인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민주주의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보시면 13년째 계속 글로벌 프리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를 보면 계속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열의 시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온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리차드 돌링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지리학자이죠. 최근에 슬로우다운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이분은 이제 또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제로 그로스하고 제로 파퓰레이션 그로스가 인구 성장이 줄어들고 그리고 0% 성장률로 가는 게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또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읽어보시면은 이 책에서는 사실은 거의 통계만 제공을 하고 있고 거의 어떤 방향, 구체적인 정책이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축소를 해보자. 어차피 힘들다. 그런데 그것이 불평등하고 싸우고 갈등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고 정책은 여전히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존의 시대로도 갈 수 있고 공멸의 시대로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목에서도 이제 썼습니다만 가치, 가격 말고 이제 이렇게 오늘 한번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요즘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11월 달 다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드라마를 좀 잘 아는 분께 추천을 받았더니 멜로가 체질을 보라고 해서 요즘에 멜로가 체질 이제 16화 마지막 화를 이제 막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힐링이 되는 좋은 드라마 선전 잠깐 하고요. 거기에 1화를 이렇게 보다가 1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내용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생각한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은정이는 처음 알았다고 했어. 제가 목소리로 하니까 좀 별로네요. 그냥 읽어보십시오. 네. 하여튼 부와 명예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다는 걸, 돈보다 설레는 건 사랑이다. 제 학생들한테 최근에 이걸 본 다음에 좀 물어봤었습니다. 결혼이나 이런 거 이제 출산 이런 거 얘기하니까 대부분 별로 긍정적이진 않은데 연애나 사랑 싫은 사람 이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물론 요즘에 그것도 싫다 이런 분들도 이제 나오는 것도 잘 압니다만,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 조홍식 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기적인 사회에서 다들 이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을 갈구하고 좋은 관계를 갈구하고 더 좋은 삶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지 그런 본성들은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그게 능력주의를 가진 사람이든 각자 도생의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어떤 경쟁의 장이나 어떤 장에 가면은 잠깐 본인이 진짜 원했던 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여기 있는 뭐 부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저 스스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아직까지 그렇게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된 거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논의된 그런 논의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경제적 가치를 가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사회적 가치를 가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환산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가격과 가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그 경제적이 무슨 말인지 사회적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경제적이라는 표현은 인간에게 물질적 욕구 충족의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이제 폴라니의 어떤 정의에 따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치라는 것은 이거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세 번째 사회적이라고 하는 그 정의인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간 사회,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복지에 관계된 것.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는 인간과 관계 그리고 복지,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사회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개인에게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나 자산 같은 거가 될 수 있고요. 기업에게는 매출액이나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겠고요. 국가에게는 보통은 우리가 GDP라는 단위로 이것을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는 이 개인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이걸 어떻게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자유, 안정, 뭐 관계, 행복, 사랑 이런 것이겠고요. 기업에게는 최근에 이제 비재무적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가에게는 이제 사회 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뭐 가치의 합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대략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위험하고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적 위험을 빼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행복 수준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 가치를 누군가가 국가가 됐던 누군가가 창출을 하게 되면 사회적 위험은 줄이고 사회적 안녕, 관계나 이런 행복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증진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개입 후의 사회 행복의 총량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일부의 개념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이 현재의 체제, 사회경제 체제들이 왜 이 앞서서 이 제3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그 제3의 시대가 물론 좋게 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왜 이렇게 매우 암울하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핵심적으로 이 GDP-이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근시적 패러다임, 현재 가격을 창출하는 그 메커니즘에 너무 많은 저 노란 네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다른 세 가지의 네모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고요. 그럼 다른 세 가지의 네모는 무엇이냐? 현재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가치를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담 스미스의 저녁 밥상은 누가 차려줬을까? 뭐 이런 책을 보면은 아담 스미스가 평생 혼자 살면서 그 저녁 밥상을 사실 그 어머니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 어머니의 무급 노동이 없었으면 아담 스미스가 정말 그렇게 계속 잘 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급 돌봄 노동 같은 것도 현재의 가치를 생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3섹터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나 어떤 우리가 복지국가에서 복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도 다 현재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의 가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환경과 기후와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지금 현재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을 창출하기 위해서 얘가 금덩어리를 낳으니까 오리의 배를 딱 갈라가지고 금을 이렇게 딱 쏟아내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래 그 아들하고 딸이나 그 손자 손녀 세대들도 걔가 낳는 금알을 갖다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뱃속을 다 갈라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땡겨다가 지금 쓰는 거,
아니면 현재 가치를 가져다가 가격화 만드는 거, 그리고 미래의 가격을 만드는 요소들도 있겠습니다. 아동이나 청년에 대한 투자, 그리고 R&D라든지 숙련에 대한 투자, 성인 숙련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미래의 가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기후변화도 중요해, 그리고 미래의 사회투자도 중요해, 그리고 현재 어떤 이렇게 그 무급 돌봄 노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따져보면 거의 매우 약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밸런스가 있으면 아름답게 갈 수 있는데, 하나가 너무 무거워지면서 이게 배로 치면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중이다. 이런 느낌을 지금 글쎄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저는 많이 받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그 다양한 국가의 단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치를 100% 창출하는 어떤 액터들도 있고요, 가격을 100% 창출하는 액터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았던 그 직사각형 네모인데요. 직사각형 네모에 따르면 너는 가격을 창출하는 애, 나는 가치를 창출하는 애,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것은 국가, 그리고 가격을 창출하는 건 기업.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잘하자. 이게 이제 이전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현재 가치를 빼먹고 있구나, 미래의 가치를 빼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밑에 있는 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가격 파괴 섹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아보카도를 심었더니 돈이 많이 나오길래 되게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이제 마리아나 마추카토 같은 경우 렌트 시킹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 딱히 가치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계속 어떤 이런 곳들을 보면은 가격을 창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가치를 파괴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탄소세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가격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다시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을 가져다가 어떻게 여기에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점점 기업들도 생각하고요, 국가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점점 기업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ESG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넷제로를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넷제로는 보통 탄소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SK 같은 곳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전체의 넷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 선, 제가 맡은 이 빨간 선의 기업도 이쪽으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ESG의 핵심입니다. 가격을 파괴하는, 최소한 내가 가격 파괴를 가치 파괴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가 가치를 많이 창출해서 걔를 넷 0 이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넷제로의 노력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가격이, 돈과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로 혹시 가고는 있지 않은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최근에 그 이태원 사건도 정말 참사였었고요. 근데 그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저에게는 SPL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소스 기계에 그 젊은 청년이 죽음을 당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화가 났던 건 그 기계에다가 천을 씌워놓고 다시 계속 일을 하라고 했다는 점이, 이건 어떻게 노예 시대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옆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 마음이 그런데,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 기계에서 죽었는데 거기다 천을 씌워놓고 계속 일하라고 하는 오더를 내린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가격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사건이다라는 이제 생각까지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자살률 다시 잠깐 2, 3등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간 자살률, 특히 10대, 20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지금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보고된 것으로, 저도 저희 집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썼었고요. 그런 사건이 있는데도
별로 이런 사건들도 그냥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녕에 대한 과연 이게 인식이 있는 사회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건들이 여전히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 정말 똑같은, 저도 연구자로서 저희 학생들한테 좀 부끄럽다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에 관련된 거 논문 하나 정도는 다 한 번씩 써본 그런 주제, 제가 한 번씩 다 써본 주제들인 것 같은데요. 하나도 제대로 풀린 게 없이 지난 20년 동안을 유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이나 경쟁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고요. 그리고 다 설명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위험들 왜 없애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면, 거기에 불이 조금 났을 때 그때 물을 갖다가 딱 껐어야 되는데 그때 이 불씨가 그렇게 크게 타오를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97년 이후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좀 커지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불이 다 커지니까 이제 빨리 물을 막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물이 한 바가지밖에 없네요, 두 바가지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 마음은 급한데 그냥 그 두 바가지 붓고 다시 또 타오르고 계속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난 2년을 보내면서 분명 지금도 또 새로운 불씨들이 있을 것이다. 지난 20년, 이제 앞으로 20년 지나서 2040년도에 또 이 불이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활활 우리나라를 태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 불씨가 그렇게 크게 될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불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위험들을 이제 뭐가 그런 불씨일까? 그거를 이제 코로나 사회적 위험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기도 하고 저도 그런 표현을 써서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불안전성, 불확실성, 불안정성, 그리고 특별히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사연의 김성화 박사님이 하신 그 연구셨는데, 사회적 고립에 관한 그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양한 이제 1위가, 우리 OECD에서 대한민국 찾는 거 너무 쉽죠. 맨 오른쪽이나 맨 왼쪽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적혀 있다.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쉽게 보여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건 좀 자신 있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한 이것이 가장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가장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행복이 가장 또 낮은 국가 중에, OECD에서는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그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김성화 박사님에 따르면 25세에 은둔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은둔의 경제적인 비용이 약 15억 정도 든다라고 추산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2021년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OECD에서 우리나라에 또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죠. 우울증이 대한민국이 2020년도에 36.8%, 100명 중 37명이 우울에 빠졌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우울에 빠지고 고독하고 은둔하고, 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난 패배했고, 그리고 나는 그런데 내가 사회적 지지 체계는 없고, 그래서 나는 숨고, 최근에 이제 청년 허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 의식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바라볼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제로 성장의 압박,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또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로 성장의 압박이 굉장히 있죠. 최근에 이 KDI에서 발표한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 그냥 0%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저 위가 이제 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아까 제3시대가 주는 다양한 압박들, 탈세계화의 압박,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올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압박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상수에 가까운, 여전히 변수지만 상수에 가까운 그런 압박들이 우리한테 올 때, 노령사회로 가니까, 탈세계화 시대니까,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다시 산업부로 다 만들어서
다시 우리 한번 달려보자. 한번 가격을 더 많이 창출해보자. 과연 그게 21세기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일 것인가? 그러면 나아질 수 있는가? 그럼 지난 40년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가격을 창출을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현재 OECD의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는 그런 국가가 됐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창출을 통한 공존의 길로 갈 방향은 없는가? 그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가 사실은 오늘의 결론에 가깝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창출자는 그럼 누구냐? 국가입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그 엔터프리뉴얼 스테이트라든지 최근에 가치의 모든 것 이런 책자에서 끊임없이 국가가 가치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제가 행정학과에 있으면서 가지는 딜레마는 이제 이런 거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거기에 경찰 왜 더 많이 배치하지 못했어? 저기에는 왜 또 사람이 없어? 왜 이 일은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큰 국가를 원하지만 또 관료주의적인 국가가 동시에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그걸 싫어하죠. 두 가지가 때로는 같이 가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좀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수기하고 우리 같이 상의해보자라고 하면서 동시에 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줘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좀 우리 국가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국가가 투명해서 한번 그러면 국장님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력서를 내보세요라고 하면 기업의 상무님 전무님 하시던 분들이 다 이력서 내면, 그래서 기업에 포획되진 또 않았으면 좋겠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서 정권 교체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만 자꾸 5년마다 바뀌면서 뭔가 일관적으로 쭉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가는 최대의 가치 창출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의심이 없이 맞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요. 시장이 가진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특히 우리 복지국가,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핵심적인 가치 옹호자였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디지털화, 탈산업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별 노조의 한계로 어떤 가치 창출자로서의 인정, 우리 사회에서의 인정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받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사저널에서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인가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서베이를 합니다. 이제 2002년도에 2등이었고 시민단체가 2004년도에 1등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꾸준히 줄어듭니다.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 신준욱 선생님 다양하게 또 그 글도 쓰시고 하십니다만, 시민사회가 그럼 죽었다는 얘기냐? 물론 그렇진 않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하고 그 가치에 공헌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돈줄도 내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막 거기다 돈도 보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그러면은 시민사회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국가는 또 저렇다 그러고 시장은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가치 창출에 희망은 없는 거야? 라고 하면 물론 아니죠. 국가도 가능성이 있고 시장도 가능성이 있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도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또 잘 놓쳤던 액터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자가 갑자기 제3시대의 가장 중요한 액터로 글로벌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재무적 가치가 재무적 가치의 충분 조건이다. 가치를 잘 창출하는 기업들이 오래가고 지속가능하고 가격도 잘 창출한다 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설파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ESG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ESG의 인베스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기업들이 넷째로 나도 해볼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ESG의 다양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밀턴 프리드만의 프리드만 독토린이라는 게 있죠. 프리드만 독토린은 기업의 최대 사명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 그게 이제 프리드만 독토린인데, 그 프리드만 독토린을 이제 과감히 버리고 이윤을 창출하려면 이제 가치를 창출해야 돼. 라고.
그래서 내가 번 돈의 그냥 한 1%를 떼서 어디 뭐 그냥 이거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의 전체가 좋은 일임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기 전에 뭔가 그들을 이렇게 좋은 사회를 원하는 쪽에서 연대자로서 끌어들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똑같이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의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SK 뭐 이런 그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것도 외국 이제 기업들에서 많이 쓰고 우리나라의 SK 같은 경우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SK는 이제 사회적 가치 안에 생태적 가치를 넣어서 사회적 가치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사회적 가치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를 한 홈페이지가 한 7페이지 정도로 산식을 다 계산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가치는 7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떤 산식을 통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이 정도 얼마를 지금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ESG가 특히 더 앞서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얘를 화폐화해서 입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노력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곳곳에서 해왔던 그 가치들을 혹시라도 더 인정받게 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복지국가는 역시 최대 가치 창출자인데 최근에 보면은 자꾸 그 장기적인 비전이 자꾸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치를 창출하는 여전히 비국가적인 다양한 비영리 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들에게는 그냥 네가 알아서 가격을 마련해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봐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가치만을 창출해서 사는 게 쉽진 않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비영리 단체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훌륭한 일들을 하십니다. 뭐 니트를 도와주고 청년들을 도와주고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재소자 자녀들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데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내일도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기부로 잘 받아야지, 그 생각에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 겁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그 가치를 재서 5천만 원 아니면 막 5억 이렇게 그냥 주자. 아니면 가치 창출을 활동하는 개인에게 매달 300만 원씩을 월급처럼 그냥 주자. 그리고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1년에 10억씩 주자. 황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황당하게 느껴져서 저도 뭔 소리야,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SK의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 저 SK 출신 아니고요, 제 친척들 중에서 단 한 명도 SK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SK의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을 보면 여기에서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스스로 이렇게 그 가치 창출의 양을 재서 그 기업들에게 그냥 가치를 이만큼 창출했어요? 그럼 평균 5천만 원, 최대 5억까지를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 아쇼카 펠로우부터 출발한 거죠.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는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 걱정 없이 가치를 창출하세요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비영리 기관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움, 재소자 자녀들에게 야, 니네 엄마 아빠가 죄를 지은 거지 니네들이 죄 지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훌륭해 라고 얘기해주는 그 단체들, 이 단체들, 예를 들어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하고 세움은 3년 동안 30억 받았습니다. 다 기업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매일 얘기했던 참여소득 같은 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한테 소득 줍시다 라고 했던 그거 기업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복지국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산업적 시민권,
인더스트리얼 시티즌십, 가격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챙기는 그런 유형이 아직까지도 많이 매몰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3시대를 논의를 하자면 복지국가는 단순하게 지금 실업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운힐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전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축소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핵심적인 기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돌봄적 패러다임, 지속가능 패러다임, 투자적 패러다임 하는 그곳에 최소한 생계 걱정 없이 그런 가치와 그 미래의 가격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쯤 되면은 이제 최영준이 기본소득 얘기할 때가 설설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기본소득이 조금 더 그 다음이라면 그러면 지금 당장 최소한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교집합 속에서는 먼저 이런 기업에서도 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 국가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을 발견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패턴은 그러면 이제 정부가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자살 예방 뭐 이런 시스템을 하나의 예로 들자면, 정부가 계획하고 그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민간기관에 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주는, 그래서 계속 수많은 센터들이 항상 이렇게 국가 밑에서 종속적으로 단기 계약을 하면서 지내는 수많은 센터들을 지금 우리 복지국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쪽에 있는 패러다임인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아시지만 그 센터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들은 하시지만 이 체제 시스템적인 한계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하면, 제가 만나본 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이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위로 지원을 자꾸 계약하고 매뉴얼을 내려보내주지 말고 그 하는 사람들을 믿고 위로 넣어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그 대상자들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고 복지가 증진하는 이런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재원이 문제인데, 최근에 이 두 책을 읽고 학생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책은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책이고, 능력주의보다 사실 알고 보면 너희들이 성공한 거는 다 운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시에 그런 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종교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은혜야, 그냥 값없이 받은 은혜야, 뭐 이제 이런 말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운이고 값없이 받았다면 그 중에 10% 정도 더 많이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지 못할까? 라고 하는 충분히 생각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항상 정치권만 의존하면 증세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차라리 바텀업으로 이 밑에서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0% 내는 운동 해봅시다 라고 하고, 밑에서 모아가지고 차라리 올리는 증세운동을, 그래서 이거를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써봅시다 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혹시 그 마음이 좀 동하시면 나중에 좀 연락 주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11조를 사회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더 넓은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 얽혀있기 때문에 고용주든, 사실 뭐 고용주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주가 그렇게 가격밖에 모르는 고용주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다 제 학생들도 그렇고 다 안정된 일자리만 가고 싶어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안정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연계와 연대의 고리를 자꾸 찾아서 가능한 연대를 넓혀가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이고, 조금이라도 교집합이 있으면 다르기 때문에 남의 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같기 때문에 우리 편으로 자꾸 만들면서 자꾸 이 제3시대의 어려운 시기를 좀 변화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가치가 커지면 신자유주의적인 마인드, 노리나 허츠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경쟁적 마인드를 줄이고 이제 공유와 관계의 마인드를 확장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될 때가 아니라 가치부가
되어야 될 때라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폴라니가 이야기한 바대로 이제는 경제가 제일 크고 사회와 환경이 그 안에서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서브하는 목적이었다면 이제 반대로 가격이 가치 안에 내재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을 받아야 되던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점심 드시러 가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1, 2분을 기다리면은 질문이 분명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후속으로 많은 세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 화두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선 그 점심은 12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본관 지하 1층에서 식권을 가지고 가시면은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접수대에 식권이 없으시면은 앞에 접수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귀빈들께서도 본관 1층으로 가시면은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개회 세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오후에 다른 여러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